1880년 12월 8일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던 조선 말기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가 바로 훗날 단제라는 이름으로 한국 역사의 길이 남게 돼 신채호이다. 그의 가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교육열과 학문적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아버지 신광식은 어린 채호에게 사서삼경과 한시, 논어, 맹자 등을 가르쳤고 채호는 어려서부터 책을 벗삼아 자랐다. 아이의 눈에 비친 조선은 이미 균열이 깊어져 있던 나라였다. 무능한 관료, 무거운 세금,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서양 열강과 일본의 움직임. 어린 신채호는 책 속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날카롭게 질문했다. 왜 백성들은 굶주리는가? 왜 관리들은 부패한가? 왜 우리나라는 외세에 끌려다니는가? 그가 품은 이 질문은 훗날 그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조선 전역이 들끓는다. 탐관 오리 척결, 외세의 침입 반대. 백성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 14살의 신채호는 고향에서 동학의 기세와 정부의 탄압을 모두 목격했다. 그는 어렴풋이 느낀다. 이 나라는 변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것을. 개인의 안락보다 민족과 시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다. 하지만 신채호는 그 명칭만 바뀐 허울 속에서 진정한 개혁의 의지는 느낄 수 없었다. 1898년 18살의 신채호는 한성에 올라와 성균관에서 수학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택한 길은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에 오르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사상을 찾았다. 신교육, 신문물, 민권사상, 민족주의. 지식인이란 단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는 대한제국의 형식적인 개혁에 실망했고 민중의 각성 없이는 이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민족의 혼이며 미래를 지키기 위한 거울이다. 이 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벌써 그 정신은 청년 신채호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펜을 들 준비를 마쳤다. 1898년 신채호는 이제 성균관 유생이자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 지식인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가 택한 길은 과거 시험을 통한 출세가 아니었다. 그는 말이 아닌 글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선택한 무대는 신문사였다. 1905년 그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기자로 발탁된다. 이 신문은 영국인 베델과 함께 창간된 민족지로 황제 중심체제의 비판, 을사늑약 반대, 국민계몽 등을 앞장서서 다뤘다. 신채호는 여기서 펜을 무기로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는 글을 써내려간다. 조선은 망해가고 있다. 일본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날이 서 있었다. 기득권층의 무능을 질타했고 외세에 굴복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했으며 백성에게는 깨어나라 외쳤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일본이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한다. 조선의 지식인들 일부는 체념했고 일부는 현실과 타협했다. 그러나 신채호는 달랐다. 그는 외쳤다. 을사오적은 역사의 죄인이다. 저들이 목숨을 잃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 그는 자주적인 민족 정신의 부활을 주장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왕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며 각성한 국민이라는 것이었다. 이 무렵 그는 이승만, 양기탁, 장지연 등과 교류하며 애국 계몽운동에 관심을 가지지만 점차 온건개화파와의 이념적 거리를 느낀다. 왜냐하면 신채호는 문명어나 서구어를 넘어 근본적인 민족의 자립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문명을 배운다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깨어야, 민족이 깨어야 진짜 문명이 된다. 그에게 계몽은 단지 교육이 아니었다. 민족혼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1907년 고종 강제퇴위. 1909년 난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조선의 운명은 더욱 어두워진다. 이 시기 신채호는 외교, 개혁, 타협의 가능성이 끝났다고 판단한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독립과 투쟁. 그리고 그 정신을 지켜낼 사상이었다. 1910년 경술국치.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사라지던 날.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하거나 절망했다. 하지만 신채호는 달랐다.
그는 곧장 한 줄을 쓴다.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역사가 없다면 그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언론인이 아니라 역사학자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국가를 잃은 시대, 모두가 무기력한 그 시기에 신채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과거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그는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쓰려 한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의 시작이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조선은 일본 제국의 한 주가 되었고 태극기는 내려졌으며 황제는 군주가 아닌 이왕으로 강등됐다.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신채호는 고개를 들었다. 나라를 잃어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의 결심은 명확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무력뿐 아니라 역사와 기억마저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먼저 쓴 것은 독사신론. 이 글에서 신채호는 조선의 역사를 중화사관, 사대주의 사관에서 벗어나 민족 중심의 역사로 재해석했다. 그는 말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혼을 잃은 인간과 같다. 신채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역사의 주인공은 왕이나 양반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1913년 그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역사저술에 몰두했다.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 책들은 모두 단군에서 시작되는 자주적 역사를 강조했다. 그는 조선사를 한반도 안에 가두지 않았다. 만주, 연해주, 몽골 초원까지 민족의 활동 무대로 보았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사관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그의 역사서에는 명백히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 무기는 바로 민족 정신이었다. 조선의 역사는 곧 조선인의 무기다.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내일 싸울 힘을 기르는 것이다. 1919년 세상을 뒤흔든 소식이 들려온다. 바로 3.1 운동이었다. 신채호는 이 소식을 중국에서 접하고 기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민족이 하나로 일어선 것은 감격스러웠지만 비폭력만으로 독립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무장투쟁 노선을 지지하게 된다. 이후 그는 역사학자의 길과 혁명가의 길을 동시에 걷기 시작한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신채호는 한 손에는 펜을, 다른 한 손에는 독립이라는 깃발을 들었다. 그의 역사책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제의 거짓 역사를 부수는 망치였고 민족에게 다시 일어서라는 북소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 북소리는 더욱 거친 전장의 함성으로 변해간다.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 만주, 연해주, 그리고 일본의 조선인 거주지까지 민족이 하나로 일어선 3.1 운동은 세계를 향해 외쳤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그러나 일본의 탄압은 잔혹했다.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체포됐다. 이 참상을 본 신채호는 결심했다. 이제 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무렵 중국 북경에서 그는 김원봉, 약산, 김규식 등과 교류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비밀결사 의열단과 인연을 맺는다. 의열단은 폭탄과 권총으로 일제의 요인과 기관을 타격하는 무장 독립단체였다. 1923년 의열단은 새로운 노선이 필요했다. 신채호는 무장투쟁의 원칙을 정리해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다. 그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의 적은 오직 일본이여. 우리의 목적은 오직 독립이다. 정의의 사자는 강도 일본을 때려부수고 민중의 적을 처단하라. 이 글은 단순한 경문이 아니었다. 신채호는 무장투쟁을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을 갖춘 민족해방운동으로 규정했다. 이 시기 그는 상하이, 베이징, 난징, 러시아 연해주까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고 전략을 논의했다. 그리고 늘 강조했다. 혁명은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혁명은 피 위에서 꽃핀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점점 위험해졌다. 일제의 첩보망은 상하이와 북경까지 뻗쳐 있었고 신채호의 이름은 최우선 체포 대상 명단에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역사 지피를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역사는 곧 민족의 무기였기 때문이다. 1928년 신채호는 베이징에서 일본 헌병대의 밀정에게 발각돼 체포된다. 그가 가진 것은 낡은 필통 하나, 그리고 쓰다만 원고뿐이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고 전해진다. 몸은 묶을 수 있어도 사상은 묶을 수 없다. 1919년부터 1928년까지 신채호는 역사학자에서 완전한 혁명가로 변모했다. 그의 펜촉은 총구가 되었고 그의 책장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옥에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게 된다. 1928년 북경에서 체포된 신채호는 일제에 의해 다롄 의순의 감옥으로 이송된다. 재판에서 그는 일제의 죄목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조선 독립을 위해 싸웠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받겠다. 감옥 생활은 혹독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습한 방, 하루 2번의 부실한 식사.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감방 안에서도 역사서를 집필했다.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의 원고 일부는 이 시기 그의 손에서 쓰였다. 그는 옆방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창살 너머로 역사 강의를 했다. 마치 감옥을 또 하나의 강단으로 바꾼 듯했다. 1930년대 초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기나긴 고문과 영양실조, 폐질환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간수에게 말했다. 나는 죽어도 일본 제국의 포로로 죽지 않는다. 나는 역사 속의 자유인으로 산다. 1936년 2월 21일 위순 감옥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57세. 그의 시신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 묘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사상은 폭풍처럼 남았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나라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나라를 잃는다. 1936년 위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신채호의 이름은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 그가 남긴 사상은 해방 후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에서 역사 민족주의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그의 글은 지금도 교과서에 실리고 그의 말은 집회와 강단에서 울려 퍼진다. 그의 무덤은 한때 이름 없이 방치되었지만 1978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제야 그는 조국 땅에서 영면에 들 수 있었다. 신채호. 그는 펜을 무기 삼아 민족권을 지킨 역사학자, 총을 들고 싸운 혁명가였다. 그의 삶은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당신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